2025년 6월 변액보험 실전 문제풀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OX 문제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주식을 산 사람은 발행회사가 지정한 기간에 명의개설을 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의개설,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은 소유자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명의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말이고요. 실제로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는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걸 잘 경험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O인가 X인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서로 주고받아서 바뀌었다 그러면 명의개설을 통해서 주주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책임준비금인 최선 추정 부채는 보험계약 내 각 계약들의 경계내에 있는 자녀 보장 요소인 모든 미래 현금의 흐름 추정치를 의미하며 보험계약 마진은 보험계약 내의 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 이익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책임준비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 나중에 이제 고객에게 지급해야 될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FRS 17에서는 이 이제 부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원가 기준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 하나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 부채는 최선 추정 부채,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위험률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험계약 마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 추정 부채는 나중에 줘야 될 돈, 나중에 지급해야 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 맞는 설명이고요. 마진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렇게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선 아직 이익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거를 부채로 인식을 해놨다가 이익이 날 때마다 이제 수익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말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 운영은 매일 시가로 평가한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변액 특별계정 운영 자산은 어떻게 한다? 매일 평가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를 유니버설이라고 하죠. 적립형이면은 좀 저축의 기능이 관한 게 이제 적립형이고요. 그래서 특별계정 펀드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은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어질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변액보험은 그 예금자 보호되지 않죠. 해약환급금 예금자 보호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약환급금이 내가 낸 돈보다 당연히 적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투자성 상품이고 실적 배당형 상품이니까 내가 낸 돈보다 당연히 적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질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자, 정답은 이 3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콜, 기업어무, 양도성 예금증서,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콜, 기업어무 이런 거는 대표적인 단기 금융시장. 단기 금융시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금시장이라 그래요. 자본시장은 장기 금융시장, 주식 투자 같은 거.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자본시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자금시장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고요. 자, 2번. 자금시장은요, 거래 규모가 소규모고 자본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낮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금시장은 그 자본시장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단어 자체가 서로 이렇게 좀 크로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본시장과 자금시장은,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장기, 자금시장이 단기, 그 어떤 시장이라고 했죠. 거래되는 금융상품은 만기에 따라 구별된다? 그러니까 자금시장이 단기, 자본시장이 장기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예요? 기간에 따라서 구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4번. 일반적으로 장기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단기 금융상품의 수익률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투자는 어때요? 단기보단 장기로 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낮다 그랬으니까 4번도 틀립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박스 한번 볼까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무역어음 또는 팩토링 어음 등을 분할 통합하여 새롭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일종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통화안정증권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랑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뭐 여기 한국은행이란 말이 없으니까 우선 통화안정증권은 아니고요. 기업어음은 뭐예요? 기업에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거고, 환매 조건부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 채권을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이제 거래되는 채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보기에 나온 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표지 어음 같은 경우는 은행이 이제 국채나 우량채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다시 단기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어음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표지 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우량한 거를 다시 담보로 어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지어음. 그래서 여기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지어음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중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살펴볼까요?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보통 기업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높아요. 그러면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투자가 축소된다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자, 2번.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질 금리라 명목 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게 우리가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게 이제 실질 금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게 잘 설명이 되었어요. 3번. 다른 금융 상품이라도 표면 금리가 동일하면 실효 금리도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표면 금리는 우리가 왜 은행에서 3%짜리 예금입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금리가 표면 금리이죠. 근데 예를 들어 뭐 땡땡은행의 3%, 뭐 땡땡은행에서 3% 똑같아요. 표면 금리가. 근데 실제로 받는 금리가 실효 금리거든요. 그게 동일하냐 이거죠. 어떤 은행은 뭐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또 거기가 주거래 은행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복리를 그 은행에서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자 계산 방법이나 뭐 연계된 뭐 상품의 유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실효 금리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건 이거는 이제 동일하다 그랬기 때문에 3번도 틀리고요. 4번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의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통화안정증권이 한국은행하고 짝꿍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통화를 안정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통화안정증권인데 기준금리는요. 통화안정증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물가 동향이라든지 한두 개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가 동향이나 국내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다 금융시장의 여건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지 통화안정증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유상증자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유상증자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더 이제, 발행을 하는 거죠. 자, 신주 발행 시 기존의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일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방식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를 보면서 비슷하게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아무한테, 그러니까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누구한테 갈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주주 배정은 어때요?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하는 거죠. 제3자 배정도 어때요? 제3자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주 우선은 주주들만 우선적으로 하는 거니까 누군가를 또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불특정 다수, 일반적인 누구나, 불특정한 누구나를 의미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예, 정답 1번 일반 공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고 가장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서 끌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골라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9번입니다. 다음에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은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회사의 내부자가 회사 증권을 땡땡 내, 그러니까 얼마 기간 내에 매매해서 얻은 이익,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갖고 얼마 이내에 그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는지를 그 상관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의 성실에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증권을 몇 개월일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개월수는 정답은 3번 6개월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게 하는 제도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사채인데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가 발행할 때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근거해서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그런 어떤 사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죠. 유지할 채권으로 가질 수도 있고 그 일이 생기면 뭐 전환할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채와 신주 인수권이 하나로 결합된 증권이고요. 주식을 인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채의 보유자가 신주 인수권 행사하면 약정된 매입 대금을 납입하고 신주 인수권을 얻게 되고요. 신주 인수권 행사해서 주식을 취득을 해도 채권의 효력은 만기 때까지 이렇게 존속이 되는 게 바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살펴볼까요? 채권의 보유자는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하는 거예요. 신주 인수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의무적인가요? 아니에요? 의무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선 1번이 틀렸다. 바로 1번에서 이제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2번 채권 보유자는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어요. 그런 조건을 부여받은 사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채권 보유자는 일반 회사채와 같이 표본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채권 보유자 권리 행사 시 발행회사의 주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채권으로 계속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 조건을 부여받은 채권 사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를 의무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가부터 살펴볼까요?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소득세를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고요. 이배사 근연기 여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개인소득은 열거주의, 열거된 것만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어때요?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죠. 그래서 유사한 것까지도 이자나 배당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열거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것도 포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한다. 맞는 이야기죠. 자, 법인세는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한다. 여러분 이거 다 각각 가나다라가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겁니다. 법인세는요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그러면 완전 포괄주의는 뭘까요? 상속세나 증여세.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뭐 열거하지 않아도 그거에 해당하면, 그러니까 해당하는 걸로 보이면 다 과세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포괄주의, 유사한 걸 넘어서서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법인세라고 하면 안 되고 상속세나 증여세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틀렸고요. 자,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우리가 이제 이배사 근연기 요 소득세 말고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거.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득은 통상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우리 근로소득 매번 일어나잖아요. 사업소득 매번 일어나고요. 근데 양도, 집을 팔거나 이런 건 자주 일어나지 않죠. 퇴직 자주 하지 않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세 가지는요. 따로 분류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해버리면 그에 엄청 세금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 분류하죠. 그래서 분류과세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다 맞고요.
증여세는 열거주의를 적용하며 열거주의 아니고 뭐다? 증여세 상속되는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그래서 열거주의는 법에서 명시된 것만 하는 게 열거주의. 이거는 그냥 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지만 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라도 틀렸죠. 그러면 바르게 설명한 거 뭐하고 뭐만 맞았어요? 가하고 다이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금융소득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그죠?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친 거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면 14%의 원천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금융소득은요.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면은 14%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요.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거든요. 근데 이 지문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내니까 14% 분리과세 맞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까지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한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함한, 합산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2천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거는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한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과세, 분리과세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부부합산 과세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다 어떻게 돼요? 개인별 판단을 하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3,2원 방식 보험료 산출에서 예정기초율과 보험료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생명보험 모집인 시험 보실 때도 공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산출 방식은 3,2원 방식과 현금흐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흐름 방식은 3,2원 방식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복합적으로 계산하는 거고 3,2원 방식은 딱 세 가지죠. 예정 이율, 예정 위험률, 예정 사업 비율.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이자를 불려줘야 되나, 얼마나 사업비가 드나 요 세 가지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자 예정 사업비가 높으면 보험료 올라가겠죠? 예정 사업비가 낮으면 낮겠죠? 자 예정 위험률 이거 사고 날 위험이 높아요. 그럼 보험료 올라가겠죠? 근데 사고 날 위험이 낮아요. 그럼 보험료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예정 사업비나 예정 위험률은 높으면 보험료도 올라가요. 근데 예정 이율은 어때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예정 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정답은 2번 예정 이율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의 계약자 날릴 의무 위반 사항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제한할 수 있는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뭘 묻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야 돼요. 보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면 뭔가 보험에서 잘못했다거나 이런 건 제한할 수 없겠지만 뭐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건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거를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설계사 등의 계약자든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했대요. 이건 보험회사가 뭔가 잘못했잖아요. 설계사분들이 잘못한 거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제한을 할 수가 없죠. 자, 2번 보험회사가 계약을 청약할 때 건강상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나 이런 걸 다 받고 계약을 해서 지급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할 수가 없죠. 보장을 제한할 수가 없고요. 자, 3번 보험회사 그 사실 안내로부터 1개월 이내래요. 여러분 어떤 그 고지의무 위반이나 뭔가를 잘못했어요. 위반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어요. 보험회사가. 1개월이 넘어가면 제한을 할 수 없지만 1개월 이내는 제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3번은 보상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고요. 4번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을 몰랐어요. 그럼 이거는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개월이 지나면 안 돼요. 근데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 경우는.
15번입니다. 다음 중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요,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입 기간은 몇 년?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균등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보험료의 선납 기간 6개월 이내이고 계약자 한 명당 매월 얼마 이내로 15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최초 납입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이 7년 이상? 여러분 7년 이상이 아니고 몇 년 이상? 10년 이상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최초 납입 기간 5년 맞죠? 자, 그 다음 3번에 기본보험료 균등해야 되고 4번에 150만 원 이하라 그랬으니까 2, 3, 4번은 다 맞지만 틀린 거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16번입니다. 다음 표에서 틀린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비교한 건데요. 자,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죠. 근데 연금저축은 어때요? 세제 적격 연금이잖아요. 그래서 납입을 할 때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연금을 탈 때 반대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그거 소득이라 그래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연금저축은 어때요? 연금소득세를 부과를 하죠. 그래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회사만 팔 수 있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생명도 팔고 손해도 팔고 이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볼까요? 보험료 납입을 할 때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 없습니다. 근데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 없어요. 근데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맞았고요. 나와보겠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할 때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을 내나요? 연금소득이 아니에요. 그냥 보험가액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만 얻을 수 있어요. 연금보험 10년 이상 유지하고 뭐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근데 연금저축은 어때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3에서 5%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나는 어때요? 두 개가 서로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 틀렸고요. 자, 다보기에서 취급기간 연금보험은 손해보험에서 취급하나요? 여러분 팔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죠. 그래서 나하고 다가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하면은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 순금융재산을 계산을 해가지고 순금융재산의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금융재산은 어떤 거예요?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적금이나 부금이나 보험금이나 이런 거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다 더한 거를 금융자산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뭘 빼는 거예요? 부채를 빼는 거죠. 금융부채. 그거를 순금융자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금융자산이 2천만 원 이하면은 전액을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순금융재산 2천에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공제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1억 원을 초과하면은 20%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중에 맞는 거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는 3억 원이다? 최대 2억 원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2번 같은 경우 예금, 적금과 같이 보험금에 대해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금융권에 들어있는 재산들이니까요. 예금, 적금, 보험금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2번 맞고요. 3번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상속되는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죠. 좀 전에 우리 2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고요. 4번 큰 순금융재산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전액 공제가 되는 거지 5천만 원이면은 2천에서 1억 사이니까 2천만 원 내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과 투자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변액보험은 우리가 이제 집합투자, 우리 간접투자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 이런 것들과 좀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자산운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한 시험 문제인데요. 우선 가입 목적을 살펴보면은 변액보험은요. 장기 인플레이션 해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실질 가치가 보존된 보험
보험으로 보상을 제공받는, 그러니까 보험금을 좀 많이 받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신탁은 간접 투자로 수익을 추구하는 게 이제 투자 신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제 혜택 경우에 변액보험 같은 경우 10년 이상 유지하거나 이러면은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 같은 게 있고요. 투자 신탁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좀 이제 차이점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살펴볼까요? 1번. 투자 신탁은 간접 투자를 통한 수익을 추구한다. 그죠? 자, 2번. 변액보험의 투자 위험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보험회사 부담하는 거 아니죠? 실적 배당형 상품이니까 계약자가 부담하는 거 맞고요. 3번. 투자 신탁은 10년 이상 유지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할 때 보험 차익 비과세? 여러분, 보험 차익 비과세니까 이건 변액보험이 받는 거지. 투자 신탁은 이제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4번 변액보험은 장기 인플레이션 해지를 통해서 보험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의 옵션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최저 사망 보증 옵션이라든지 최저연금 지급의 보증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자, 한번 1번부터 살펴볼까요? 자,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해요 안 해요?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약환급금 최저보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네요. 자, 2번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은 거의 이제 변액 종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입출입이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기본보험금으로 최저보증합니다. 이건 변액 종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적립형은 좀 달라요. 그건 연금보험처럼 취급이 되니까. 그래서 보장형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증하게 된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요거는 연금보험이나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이 아니라 적립형에서 적용되는 경우이겠죠. 그래서 이 옵션은 모든 변액보험에 적용한다? 모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액연금보험에만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유니버설 적립형 말고요. 변액연금에만 적용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변액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보증한다 그랬는데 기본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맞게 설명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1번부터 살펴볼까요? 특별계정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 연금 지급액이 당연히 감소될 수 있죠, 여러분. 투자 실적에 따라서 연금보험은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소될 수 있습니다. 악화되면 1번은 맞는 이야기이고요. 자, 2번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면 기본 사망보험금과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이게 위험보장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기본 사망보험금과 사망 당시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하죠.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연금 재원을 운영 방식으로 공시율 적용 연금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는 거니까요. 공시율로도 선택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최저사망보증 미보증 변액 연금 상품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셜 보장형, 변액유니버셜 적립형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저사망 옵션은 다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사망 미보증 변액연금 상품 있다? 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변액연금의 최저사망 보증은 의무적으로 4개의 상품에 다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보증하는 상품이 있다라는 표현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번부터 20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